인간관계조차도 직업 중심으로 형성된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은퇴를 하게 되면 너무나 축하받아야 되고 너무 행복한 일인데도 당사자는 상실감을 느끼고, 또 반면 여성분들은요, 관계 중심의 삶을 사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나는 항상 뒷전으로 하고 나보다는 우리 가족들, 나로서의 나의 삶을 다시 되찾아야 하는 그런 고민들을 갖고 계신 것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전문의 최윤정입니다. 또 올해 3월에는 나와 친해지는 연습이라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노년 어르신분들이 고민하시는 거는 단순히 이제 우울이나 불안의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우리 삶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마주하게 되는 심리적 과제와 닿아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에릭슨은 우리 삶에서 8단계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한 단계마다 우리는 심리적 과제를 부여받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아가 성숙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요, 세상이 믿을 수 있는 곳인가 하는 심리적 과제를 부여받습니다. 울면 안아주고 배고프면 젖을 물려주는 안정적인 환경에서는요, 세상은 믿을 수 있는 곳이구나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안정적인 환경에 있지 못한 경우에는요, 세상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고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또 대표적인 걸로는 우리 청소년기에는 정체성을 형성하잖아요. 그래서 정체성을 잘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청소년기에 정체성의 위기라든지 혼란과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죠. 노년기에 마주하는 우리 심리적 과제는요, 자아 통합입니다. 에릭슨은 노년기를 삶의 결산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자아 통합이라는 게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노년기에는 누구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내가 잘 살아온 것일까? 내 삶은 괜찮은 삶일까? 이런 질문들에 있어서 내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가 살아온 삶, 그래, 완벽할 수는 없어. 하지만 꽤 괜찮은 삶이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자아 통합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과정에서 내가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한다라든지 누군가를 원망한다라든지 이런 괴로움을 안게 되시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위기와 고민을 겪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아 통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혹은 자아 통합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고민이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지금 세대 분들이 노년기가 되시면요, 성별에 따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오신 시대에는요, 내가 남성이냐 내가 여성이냐에 따라서 내가 내 삶을 선택하는데 좀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압력을 받는 전형적인 삶이 있었고,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그런 전형성이 있었죠.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 중심, 일 중심으로 사시기가 굉장히 그럴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 노년기가 되면요, 퇴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또 하나 남성분들의 문제점이 인간관계조차도 직업 중심으로 형성된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관계라든지 그 외의 인간관계는 아무래도 내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은퇴를 하게 되면 너무나 축하받아야 되고 너무 행복한 일인데도 당사자는 상실감을 느끼고 방황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바이오리듬을 잃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다 괴로워하시면서 우울증이 발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는 퇴직에 대해서 즐겁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괴로워하는 굉장히 모순적인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또 이분들이 이제 와서 가족관계 속에서 혹은 다른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지만, 이제 와서 존재감을 확인하기에는 그동안 살아온 삶이 너무나 직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의 존재감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 그동안은 일에서 찾았는데 이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의 위기도 경험하시게 됩니다. 또 반면 여성분들은요, 관계 중심의 삶을 사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지금 어르신분들은요. 그래서 나는 항상 뒷전으로 하고 나보다는 우리 가족들, 내 남편의 부인의 역할,
자식들을 위한 어머니의 역할에 굉장히 몰두하면서 거기에 내 많은 에너지를 할애하면서 살아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시고 내 아이 돌봄이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자녀분들 장성하시면은 내가 정말 에너지와 사랑을 쏟던 대상이 사라지면서 그것을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어미새가 아가새들을 이렇게 품어서 소중하게 키우다가 새들이 이제 다 크고 나면 날아가 버리면 텅 빈 그 둥지의 모습 같다고 해서 여기에 빗대어 표현도 하는데요. 많은 여성 어르신들이, 어머님들이 자녀들 잘 크고 잘 키워냈고 정말 훌륭한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상실감을 느끼시고 외로움을 느끼시고 뭔가 이제는 나에게 좀 더 집중하고 나의 행복을 추구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나로서 살아가는 게 오히려 낯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남성과 여성이 노년기에 겪게 되는 그런 고민의 양상이 좀 다른 것 같이 보여도요. 큰 맥락에서는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 너머의 나를 발견해야 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우리 가족들 속의 내가 아닌 나 본연의 나를 찾아야 되는 두 경우 모두 나로서의 나의 삶을 다시 되찾아야 하는 그런 고민들을 갖고 계신 것이죠. 이제 노년기 우울증의 특징은요, 물론 그 이전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체적 감각을 동반을 하지만 노년기 우울증은 특히나 더 신체적 감각을 많이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사실 어르신분들이 우울하다라는 이야기보다는요, 기운이 없다, 입맛이 없다, 힘이 빠진다, 뭐 머리가 아프다, 어지럽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기 때문에 바로 정신과에 오시는 경우가 아니라 내과나 신경과나 뭐 정형외과나 이런 다른 과들을 전전하시다가 아 결국에는 우울증이었네 하며 정신과로 오시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체 감각들은 사실 비특이적입니다. 그래서 비특이적이란 말이 조금 의학적인 용어라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어떤 딱 꼬집어서 어떤 질병으로 인한 증상이야 라고 하기 애매한 증상들, 추상적이고 모호한 증상들을 많이 표현하시거든요. 뭐 가슴이 답답하다라든지 입맛이 없다, 기운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하시는데 특히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체 증상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검사를 해봐도 마땅한 병이 진단되는 건 없다 하실 때 혹시 우울하신 게 아닐까 내지는 불안하신 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각, 감정, 생각을 알아차릴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잘 알아차릴 수 있는 부분이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울증 초기에는 정서적인 불편감이 내가 크게 느껴지지 않아도 감각적 변화는 인식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분들은 자기 감정을 억누르면서 살아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 시대에서 좀 그런 문화적 압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알아차리기보다는 감각의 변화로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우울감이라고 하는 건 감정인 거고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는 질환인 거죠. 그래서 질환이라는 얘기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도 받고 치료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울감이라는 거는 기분의 문제라면 우울증이라는 것은 기능의 문제다. 그럼 기능의 변화가 생기면 우울증이라고 우리가 판단 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기능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일상이 변화합니다. 우울증이라는 거는 사실은 다른 말로 해석을 해보면요. 내 몸과 내 뇌에서 에너지가 굉장히 떨어진 상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하던 일들도 굉장히 버겁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내가 늘 하던 취미생활도 힘겹게 느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나이가 너무 버겁다라는 느낌 때문에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임 같은 것들도 피하고 약속도 잡지 않고 혼자 지내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취미 활동도 하던 거 안 하신다라든지 어르신들 왜 반찬 만들기도 하시고 집안 정리도 하시고 본인 용모도 단장을 하시는데 그런 행위들도 점점 게으르게 하시고 잘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울증의 신호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식사라든지 수면과 같이 우리 일상에서 중요한 부분들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식욕이 없어진다라든지 거꾸로 폭식을 하게 되신다라든지
안 먹던 음식은 너무 많이 먹는다. 이런 모습들도 우울증하고 관련이 있고요. 무기력해서 하루 종일 잠만 온다. 피곤하다. 이런 모습을 보이시기도 하고 없었던 불면증이 생기거나 불면증이 조금 있었는데 그다지 심하지 않았는데 더 심해졌거나 이런 식으로 내 일상에서 늘 하던 생활의 패턴들 내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할 때는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고 적절히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일단 노화가 되면요. 그 전에 세대들보다 이제 우리가 생리적 변화로 노화로 인한 생리적 변화로 불면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시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2차성이세요. 그러니까 1차성과 우리 불면증의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1차성 불면증은 다른 원인 없이 불면증만 있는 경우, 즉 아까 말씀드린 뭐 생리적인 노화로 인한 변화라든지 아니면 타고난 수면 회로 자체가 좀 약해서 불면증이 있으신 경우 이런 게 이제 1차적인 불면증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불면증이 생긴 경우가 우리가 2차성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거의 한 70~80%의 분들이요. 2차성이세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어색하시다 보니까 잠만 자게 해달라, 수면제만 달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쭤보면 사실 우울하시고 불안하신 거죠. 근데 자신의 우울한 감정과 불안한 감정을 잘 알아차리시지 못하시기 때문에 불면증은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불면증만 얘기를 하시지만 그 백그라운드에는 우울과 불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서적인 불편감들이 깔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불면증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서 정서적인 악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에 우리는 감정을 정화하는 효과가 있어요. 감정을 안정시키고 정화하는 효과가 있는데 숙면을 취하지 못하시면은 그런 과정들을 내가 치유 효과, 자연적인 치유 효과를 못 누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날이 내가 매일 불면증이다. 그럼 이것이 계속 부채가 돼서 점점 누적 효과가 쌓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서적으로 불면 자체가 우울증을 유발하고요. 불면 자체가 불안증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불면증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심해지고 또 우울증과 불안증으로 인해서 불면증이 악화되고 계속 악순환을 그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불면증을 갖고 있다. 그게 1차성이어도 사실은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불면증을 계속 내가 놔두게 되면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여러 가지 정서적인 어려움도 겪고 또 뇌혈관, 심혈관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숙면을 취하는 게 정신건강, 신체건강에 이롭기 때문에 1차성이어도 치료를 하셔야 되고 사실 알고 보면 2차성인 경우들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경우 정신과에 내원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면 문제는 사실 정신과에 내원하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은 단순히 수면 문제를 수면제로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정신과에 내원하시면은 2차성인 경우도 감별을 할 수가 있고 그 경우에 적절한 치료를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과에 내원하셔서 불면증이 있다면 내가 아무리 오래된 문제라고 해도 방치하지 마시고 치료하시는 게 맞습니다. 만성 우울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이 우울하시다라는 감각이 많이 떨어져요. 인식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힘드신 건 맞는데 급성 우울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늘 잘 지내오시다가 지금 너무 기능의 변화가 뚜렷하게 느껴지거든요. 나의 지금 2달 전의 모습과 지금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불편감도 호소하시고 굉장히 힘들다라는 말도 많이 하시고 치료 받아야겠다고 본인이 직접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만성화되신 경우에는요. 나름대로 또 거기 안에서 적응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적응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치료 시기를 놓쳐서 내가 만성화되면서 내 의욕이 떨어진 채로 내 흥미가 떨어지신 채로 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신 채로 지내시는데 여기서 특별하게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도 우리 삶에는 왜 기복이 있잖아요. 더 안 풀리는 시기도 있고 더 나은 시기도 있고 만성 우울증 환자분들이 그럭저럭 겨우겨우 이렇게 지내오시다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더 많이 우울해지시거든요. 그 순간 병원에 오세요. 그때 왔을 때 쭉 환자분의 히스토리를 들어보면은 지금 뭐 한 2~3달 전부터 더 나빠지시긴 했지만 그 전에도 완전히 잘 지내시진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급성 우울증 환자분보다 만성 우울증 환자분들은 치료의 목표가 굉장히 낮게 설정하신 경우가 있어요. 내가 좋아져도 얼마만큼 좋아질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도 굉장히 낮으시고 내가 완전히 굉장히 행복하고 편안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집중도 잘하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잘 꾸려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세요. 그래서 급성 환자분들은 내 우울증이 완치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목표도 있으시고 잘 지낼 것이다라는 어떤 의지도 있으신데, 만성화되신 분들은 내가 지금 뭐 잠만 자게 해주세요 라든지 울지 않게 해주세요, 일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든지 이렇게 목표를 굉장히 낮게 설정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가 행복한 삶, 우리가 삶의 질을 높였을 때의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충분히 목표를 높게 잡아보자. 그래서 오히려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설명도 드려요. 지금 굉장히 힘들어지셔서 병원에 오셨고 이걸 계기로 사실은 내가 오랫동안 끌어왔던 문제들을 다시 돌아보고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 거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전화위복이 돼서 내가 지금 뭐 두세 달 전부터 생긴 이슈로 우울해졌는데 그 두세 달 전의 상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전에도 사실은 우울했거든요. 그거보다 더 높은 삶의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더 나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전환점으로 삼아보자 이런 말도 많이 해드립니다. 사실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는 경우에 우울하시거나 불안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감정 표현이 없어지시는 경우도 있어요. 표정도 좀 둔해지시고 표정 변화가 없고 감정도 좀 거의 표현을 안 하게 변화했다. 이것도 우울증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